그 당시 뉴올리언스는 미국의 땅이 아니었죠. 프랑스 여기였죠? 프랑스 땅이었네. 프랑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이 남부에 있는 뉴올리언스를 거쳐서 서부까지 이어지는 지금의 영토로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인들의 땅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쉽지 않겠네. 그런데 여기에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원주민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 초에 북아메리카에는 약 600개의 인디안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인디안 부족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프랑스가 저기를 지배했을 때도 계속 그냥 그렇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어때요? 부족마다 약간 특징이 있죠. 네. 머리가 길죠. 네, 머리 길고 머리 장식. 머리 장식도 장식도 그러고. 하고. 깃털 네. 크리스티안 씨, 예. 왜 머리가 길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미용실이 없었기 때문에. 맞는 말 아니야? 아니야. 맞는 말 아니야? 자르면은 뭐 약간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머리카락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혼의 성장에 대한 신체적인 증표로 생각했죠. 여기에서 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깃털 보이죠? 네. 깃털은 주로 명예, 권력, 지혜, 힘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추장, 부추장, 특별한 천사 할수 있었고. 이런 사람들만 머리에 깃털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위대한 영, 스피릿, 영이 세계를 창조했고 그 영이 모든 존재에 영혼을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대다수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곳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도와주고 공존해야 한다고 믿었죠. 미국의 운명이 서부 개척에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자연과 동화에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그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인들에게는 못마땅하죠. 결국 미국인들과 인디언들의 이런 세계관, 우주관 차이 때문에 인디언들에게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됩니다. 13개 주로 시작한 미국의 땅이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까지 확장되자 인디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1830년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이름하에 인디안들을 서부로 추방하는 인디안 추방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을 앞세워서 조지아주의 체로키족은 내슈빌, 스프링필드를 거쳐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오클라호마의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체로키족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는 약 1,300km로 추정됩니다. 뒤를 이어서 세미놀족과 치카소족 등 다른 부족들 역시 강제 이주를 하는데 이들의 행로는 1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저렇게 먼 길을 간다고요? 가는 거를 뭐 지원도 안 해, 뭐 돈을 주거나 뭐 안 했을 그런 거 게 아니에요? 없죠. 저 그냥 그냥 가라고? 생으로 걸어가요? 말 타고 가는 말도 거죠. 안 돼. 말 연방 군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 울면서 가시네. 그래, 자기 살던 고향을 빼앗기고. 오는 길에 시체도 묻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체로키족의 눈물의 행로 혹은 눈물의 길을 묘사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말을 타고 거의
원주민들은 걸어서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루 배급이 대략 삶은 옥수수 한 줌, 그리고 하나 정도의 순무, 끓인 물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행로와 배고픔이 3에서 4개월 정도 이어집니다. 당시의 참상을 드러낸 글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하룻밤 사이에 22명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폐렴으로 감기로 혹은 담요도 없이 얼어 죽는 것을 보았다. 서부를 향해 계속되었던 그 길고 고통스럽던 여정은 스모키 산맥 언덕에서부터 오클라호마에 설치한 서부의 인디언 지역에 이르기까지 4,000개의 말 없는 무덤을 남기고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4,000여) 명의 부족 인원들 중에서 4,000여 명이 비명 행사합니다. 이 내용은 이때 체로키족의 호송을 담당했던 미 군인이 직접 쓴 수기의 일부분입니다. 약간 그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죠. 썼나 봐요.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인디언들이 이것을 눈물의 길 혹은 눈물의 행로라고 합니다. Trail of Tears. Trail of Tears. 말 그대로 Trail of Tears. 서부로 이주한 체로키족을 포함한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눈물의 길 이후로도 체로키족은 정착하지 못하고 수차례 살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다시.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는 풍자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걸리버 연기.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국을 지금 빗대어서 가운데 보면 체로키 네이션이라고 써졌죠? 네. 체로키 부족.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은 누가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있죠? 머리를? 머리를. 머리 아까 머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영어. 용원. 용원. 인디안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가위로 자른 사람의 자세히 보면 미국 대법원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인디안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상징인 인디안의 머리를 자르고 있고, 더 오른쪽에 보면은 누가 드릴로 머리에다가 지금 뚫고 있죠. 그러네. 선교사들입니다. 아, 정신 쇠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 발이 있죠, 발. 네. 철도. 무슨 얘기냐면은 체로키 땅들이 결국 철도가 놓이고 길이 놓여서 체로키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묶어놓고 이주시키는 거네요. 자, 아까 인디언들은 잭슨 대통령 시절에 체로키, 세미널, 촉타 이런 5개 부족이 보호구역으로 이 오클라호마로 강제로 이주당했잖아요. 거기 가면 간섭 안 할게, 빵 뺏지 않을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륙횡단 철도가 오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인디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지? 침해되니까. 인디언들의 삶의 기반의 가장 중심이 이 동물입니다. 버팔로. 예. 버팔로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버팔로는 인디안의 삶의 기본입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안도 살기 어려워요. 1868년에 미국 정부가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주 경계에 있는 검은 언덕이라는 산지로 인근 인디안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채 6년도 되지 않아 인디안들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쫓아요? 1874년 검은 언덕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황금이 문제입니다. 안 돼, 안 돼. 자, 소문을 듣고 총잡이들, 노다지꾼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인디안 땅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마음대로 휩쓸고 다닙니다. 인디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이래서 약속을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인디언들과 광산권을 놓고 협상에 들어가요. 인디언이 받아주겠어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됩니다. 미국 정부는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검은 언덕에 있던 수족 마을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투에서 수족들, 주 부족이 수족이었는데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위대한 수족의 전사 미친마를 찾아갑니다. 미친마는 수족의 한 지파인 라코타 이 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생 미국 정부와 타협에 응하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수족의 사연을 듣고 야, 이거 미국 정부 너무했다. 조약을 휴지 조각처럼 만든 이 미국 애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수족의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주장, 안진소. 주장 이름이 안진소입니다. 쓰림볼. 그래서 함께 이제 공동으로 미국과 전쟁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미국의 사령관이 지휘자가 또 미국 내에서는 꽤 유명한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입니다. 남북전쟁의 사령관까지 지냈던 조지 커스터가 이제 미군 기병대를 지휘하는 이제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전사 미친말과 미국의 영웅 커스터 중령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커스터 중령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검은 언덕에 파병을 합니다. 자, 미친말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 백인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약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결국 전설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세 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상대가 안 되죠. 무력을 못 이기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친 말의 압승. 미친 말의 압승. 진짜?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부대의 무려 40%가 전사합니다. 와. 이것은 미국 전체 인디안과 이게 백인들과의 이 전투 역사에서 마지막 인디안의 승리로 기록되는 전쟁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버팔로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디안들은 배고파서 전투를 못해요. 굶주림에 지치게 됩니다. 한 부족 한 부족
항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말도 결국 동료들과 항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송 과정에서 미군이 단검으로 찔러서 미친 말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 결국 구심점을 잃은 인디안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한 땅인 늪지대와 메마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았습니다.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보팔로가 초원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유령춤, 고스트 댄스 들어봤죠? 네. 유령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추는 거예요. 즐거워서 추는 게 아니에요? 슬픈 춤. 그래서 슬픈 춤이죠. 신앙 의식처럼 이 수족과 그 일부의 평원의 인디언들에게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긴 춤이네요. 신나야 되는데 너무 슬퍼서 그걸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춤.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유령춤이 미국의 개척민을 두렵게 하는 악마의 춤이라고 규정합니다. 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단정하고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춤도 못 추게 해요? 춤도 못 추게. 춤은 추게 해주지. 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춤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인디안들은 춤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췄던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반항아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소요의 주동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적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인디안의 주장인 큰발 주장입니다. 큰발 주장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들이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검은 일이라는 젊은 전사가 총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은 일이는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군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자, 미국 기병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자, 미국 기병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인디안들이 공격한 줄 알죠. 그래서 기관총을 내리고 무차별 학살합니다. 이때 350명 인디안들 중에 무려 300명이 학살당합니다. 50명이 부상당하는 무고한 인디언들이 희생당한 운디드니 학살 사건입니다. 미군들은 시체뿐만 아니라 총상을 당한 또 혹은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큰발 주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총상을 입었는데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요? 너무 불쌍하다. 크리스 씨 지금도 미국에 인디언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보호구역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어요.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제가 그 3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토가 미국 정부 밑에 있는 영토가 아니고 아예 따로 자기만의 나라, 조그만 나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따로 통제하는 기관도 있고 거기 뭐
원주민들이 카지노 장사할 수 있게 그런 권리 줬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막 인프라 되게 연약하고 뭐 형편 안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뭐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음주운전. 이처럼 미국의 서부 팽창을 생각할 때 인디안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디안의 희생으로 서부가 팽창했고 미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총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니키 씨랑 하임 씨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2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고 저희 어릴 때부터 그 강제 수용소 견학도 가고 그게 정말 부끄러운 역사라는 거 배우고 있죠. 저희는 유대인들에겐 홀로코스트는 엄청 끔찍하고 슬픈 역사지만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스라엘에서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가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당했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 2차 세계 대전 내용은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 관련 영화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이거에 대해 다루고 있고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그 아이히만 나온 무슨 영화도 제가 피날레 작전. 네, 그것도 제가 봤고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 관련 맞아요. 영화 맞죠? 인생은 네. 아름다워. 이 관련 영화들 좀 많이 봤어요. 네, 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네, 누구죠? 히틀러. 흔히 희대의 악마라고 불리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얘기되죠. 그런데 히틀러와 그 측근 몇몇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기에는 600만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좀 말도 너무 안 많죠. 되는 그죠.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대량 학살은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의지로 관철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나치 부역자들.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나치 정권을 지키면서 전쟁과 학살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뭐 나치 전범 또는 나치 부역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나치 정권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몰락했지만 과연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바로 600만을 학살한 나치 전범들의 최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심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기는 그런 정당이 떠오른 겁니다. 들어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냐? 그게 바로 나치당이죠. 원래 이름은 깁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인데요. 이 당은 1920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미한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 혼란을 틈타서 게르만 민족 공동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공동의 적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나치는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 그 전쟁 중에 이익을 본 것이 유대인이었다. 증권거래소에서 투기를 일삼았고 그리고 암시장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본 것도 유대인이라면서 독일인들의 상심과 불안을 유대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몰아갔구나. Minister Dr. Goebbels spricht zur Jugend.
유대인은 독일 사회를 해치는, 그래서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뭐 해충, 쥐, 뭐 세균, 병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이러한 유대인 희생양 전략은 나치당이 정권을 잡는데 큰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 전략으로 네. 대학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아무리 그런 혐오감이 있다고 해도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완비돼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네. 근데 독일은 사실 당시에 대단히 산업 기술이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것처럼 그런 공장 시스템으로 살인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네? 예. 살인을 산업화한 산업화했다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시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뭘 한 거지? 그러니까 공정이 있었던 거네요. 공정이 있었던 네. 거죠. 이 전체적인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했던 조직과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치당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는 선정과 선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국 선전부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국 선전부의 목적은 이 음악, 연극, 영화, 서적, 라디오 등을 통해서 나치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히틀러의 특명을 받고 제국 선전부의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괴벨스? 예, 요셉 괴벨스죠, 그죠? 괴벨스. 선동의 대가죠. Dieses Kampf mit wilder Entschlossenheit und unbeirrt durch alle Schicksalsbügen und fortzusetzen, bis der Sieg in unseren Händen ist. 괴벨스는 나치 정권의 그 누구보다도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고요. 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도 남달리 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선동이랑 선전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다 아마 독일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괴벨스가 평소에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말이 정말 세죠. 네. 근데 괴벨스가 저런 선전뿐만 아니라 히틀러 연설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연설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히틀러였죠.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이 돋보이도록 연출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연출을 했는지 영상을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어느 순간에 조명 딱 쏘고 효과음 팍 주고. 나 연설 영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Vor einem Jahr trafen wir uns zum ersten Mal auf diesem Felde. Das Gebot ihres Herzens nicht hergerufen hat, als das Gebot ihrer Treue. Unser deutsches Volk siegt ein! Siegt ein! 규모가 엄청 크다. 영상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웅변의 대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좌중을 그죠. 딱 사로잡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효과음이라든지 그렇죠. 행진하는 포인트라든지. 맞아요. 사실 야간에 했잖아요. 대낮보다는 야간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감성. 마음이 그렇죠. 막 감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할 때는 그만을 이렇게 집중 조명해주고 나머지는 일체 불을 끄기 때문에 히틀러만 대단히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 연출.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죠. 뭐 북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죠. 괴벨스가 약간 PD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그리고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활용했는데 특히 이 매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떤 매체일 것 같아요? TV로 한 거예요? TV는 그때는 없었죠. 뭘로 한 거예요? 영화였죠. 영화. 네. 히틀러가 영화를 좋아했다고 들은 거 본인도 같아요. 그랬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치는 영화를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극장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감독, 배우, 촬영 스태프들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때 드론도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찍은 거 아니에요? 와. 뭐야 이게? 자기 자기- 자신이네.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화네.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면 그 혐오를 바탕으로 유대인 학살 작업을 주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학살을? 글쎄요. 바로 나치 친위대, 일명 SS였습니다. SS, 슈트슈타펠의 약자인데 SS요? 나치 친위대는 원래 히틀러를 경호하는 당내 조직이었는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유대인 학살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의 중심에는 히틀러의 최측근인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야? 네. 히틀러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인데 왼쪽에 헤르만 göring과 이 중간에 하인리 힘러죠. 힘러. 네네네 힘러. 그렇다면 göring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göring은 그 지위가 독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제국 원수였습니다. 또한 공군 총사령관이기도 했고요. 한때 히틀러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그 권력이 막강했죠. 이 사람은 나치당의 초기 시절부터 각종 정책을 만들고 그 기본 판을 짰던 그런 인물이고 또 친위대 창설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göring은 이 친위대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를 재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게슈타포는 친위대 소속이었지만 독자적인 활동 권한을 갖기도 했는데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체제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는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뭔가 A급 전범 얘기할 때 꼭 그렇죠. 나오는 꼭 나오죠. 사람인 것 꼭 같아요. 나오죠. 네, 네, 네. 이후에 괴링은 나치 공군 창설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위대의 권한을 자기 측근에게 넘기는데 그 측근이 바로 힘러입니다. 친위대 수장인 힘러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최고 직급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살을 이끌었던 인물답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도 엄청났죠. 힘러가 친위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 말살은 우리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힘러의 유대인을 향한 혐오는 결국 나치 최초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용소는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수용소들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수용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하우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수용소도 있지만 학살 자체가 주 목적인 절멸 수용소도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끔찍해요. 절멸 수용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우슈비츠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노동 더 시키고 지치면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괴링과 힘러를 주축으로 한 친위대는 어떻게 유대인 학살을 진행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학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먼저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게토죠, 게토. 게토는 1939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바르샤바 게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잡아와서 그 수용시키니까 수가 많았을 때는 거의 50만 명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조망으로 이제 봉쇄돼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옥에 수감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치 정부는 이 게토에 들어가는 식량까지도 제한해요. 식량을 배급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이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 죽어갔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깨끗한 유럽을 만든다는 발상이죠. 그 단어가 너무 소름 돋는 소름 것 끼쳐, 같아요. 소름 끼치죠. 해결. 최종 해결하는 것이죠. 이때 나치 친위대 내부에 소위 기동 학살 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동 학살 학살 부대.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부대를 이끈 사람은 바로 힘러였죠. 힘러. 네.
이 기동학살부대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주로 이제 숲속에서 총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학살했어요. 에? 뭐야? 아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쵸. 소름 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총알이 낭비되는구나. 낭비되고 사실 많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배기가스를 연결한 가스차를 만든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동학살 부대는 가스차를 이제 유대인 학살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대량 학살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차 방식이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친위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장의사들, 보통 장의사들인가? 그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시켰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유대인한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나치는 일종의 특수 직무반인 존더 코만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작업 부대를 만든 건데요. 죄책감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유대인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냥 너희가 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소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몰래 찍은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이 소위 특공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3, 4개월마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 4개월 있다가 이들도 채용시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참다 진짜. 니키 씨도 이 특공대, 이 존도 코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나치들이 저질렀던 일 엄청 많은데 네. 그건 제일 악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강제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자신도 언젠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더 잔인한 정신적인 학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멸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네. 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활동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의사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친위대 소속이었죠. 이 아우슈비츠의 맹겔레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철로로 이제 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내리면 선별 작업을 하는데 맹겔레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는 사람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지는 거죠. 그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당시 맹겔레를 보조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맹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사를 준비했다. 주사를 놓자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 왜 쌍둥이에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맹겔레는? 그 맹겔레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인종적 차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도 즉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열등한 인종과 우등의 인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논문이었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는데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제닉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한 거죠. 이후 이 수용소에서도 맹겔레는 여전히 이런 연구에 이제 집착했는데요.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독일의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혈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해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종의 샴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악마죠, 악마 정말로. 그래서 이 맹겔레의 실험에 이용된 쌍둥이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번식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네,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가스실이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가스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였고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죠. 네. 니키 씨, 이때 이 모든 실험들을 할 때 의사들이 막 다 나서서 한 거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맹겔레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거 대상 될 사람 선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또 독일 내 그 의사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기도 해서. 근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치 정권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600만이라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대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런 반인류적인 대참사를 만든 나치 정권도
영원할 수는 없었죠. 이 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무렵에 소련군은 결국 베를린에 입성합니다. 독일의 패배가 확실해진 순간이죠. 이때 히틀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 이거 또 배우지 않았나요? 배웠죠. 네. 배우셨어요? 얘기해 주세요. 까먹었죠. 저희 그 약혼녀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살하려고. 공간 자살. 히틀러는 폐허로 변한 총동 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면서 지나간 영광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기고 에바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그 늘 거창했던 행적에 비하면 사실 초라하죠, 그죠? 그가 뭐 실제로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독일이 서방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